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오며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점차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새 출발 기금이라는 전례 없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내놓았습니다. 90일 이상 대출을 연체하여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차주들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이것은 마치 빚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자 현대판 덕정령처럼 보였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기한도 대폭 늘리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의로 시작된 이 구제 정책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허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금이 엉뚱한 사람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틈을 이용해 막대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빚 약 88억 원을 정부가 대신 갚아준 꼴이 되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 기금은 올해 10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4,200억 원을 투입해 32,000명 이상의 채무를 감면해주며 성과를 올리는 듯 했습니다. 빚에 허덕이던 3만 명의 자영업자들에게는 빚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구제받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던 일부 양심 불량자들의 행태가 드러나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감사원은 전체 감면 대상자 중 약 6%에 해당하는 2천여 명이 굳이 탕감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이 빚을 갚아야 할 금액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조정 혜택을 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기금의 허술한 설계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소득이나 자산이 충분하더라도 일단 채무 조정 대상이 되면 최소 6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갚을 돈이 있어도 90일 이상만 연체하면 누구나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 탕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새 출발 기금이 철저한 심사보다는 신청자의 자기 진술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본인 스스로 채무 조정 대상자라고 생각하여 신청하면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90일 이상 연체 기록만 있다면 법적인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월 수입이 800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자 A씨의 사례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72만 원에 불과하여 충분히 상환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금을 통해 원금 3,600만 원 중 무려 2,200만 원을 탕감받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고소득자가 빚을 갚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나라에서 빚을 대신 갚아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연체인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었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90일이라는 시간 동안 독촉을 견디기만 하면 거액의 빚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월 소득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빚을 탕감받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상화폐와 같은 숨겨진 자산을 보유한 채 빚 탕감을 받은 사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채무를 감면받은 사람 중 일부는 상당한 액수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빚 탕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자산가들이 감면받은 원금의 합계만 해도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청서에는 소득과 재산을 적는 칸이 있었지만 이를 검증할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그리고 거짓이 없다는 서약서 한 장이면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보유한 자산의 규모보다 연체 정보가 우선시되는 이곳은 그야말로 빚쟁이들의 천국이었습니다. B씨는 작년 7월에 신청하여 원금의 77%인 1천만 원을 탕감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탕감 직후 가상자산 계좌에
5천만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을 코인 계좌에 넣어두고도 빚 못 갚겠다며 1천만 원을 탕감받은 기막힌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빚을 탕감받기 직전이나 직후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꼼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77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신청 전후로 증여를 하고도 버젓이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C씨는 2022년 말에 자녀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듬해 6월에 빈털터리인 척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7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을 감면받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청 시점에는 재산이 없었으니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멀쩡한 집을 넘겨버리고 가난한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것을 이곳에서는 지혜라고 부르는 듯합니다. 감사원은 자산관리공사에 이러한 방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서 감면 여부와 비율을 결정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3만 2천 명이나 되는 대상자의 숨겨진 재산을 일일이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계획적으로 연체하고 치밀하게 재산을 은닉한 사람들만이 승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빚은 지우고 재산은 지키는 완전 범죄가 성공하는 것이 이 기묘한 세상의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가상자산이나 비상장 주식 같은 은닉 재산을 찾아낼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어나간 수많은 혈세와 무너진 형평성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 보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혜택을 타내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조선 제1의 대특정령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허탈함과 분노만을 남긴 씁쓸한 결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정력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를 보며 헛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과연 이 황당한 사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